아우님이 정신이 있어? 길에서 준 거지를 며느리로 드리겠다니. 형님,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면 내 식구입니다.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굳은 살이 두꺼운 손은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뜻이고, 실에 베인 자국이 촘촘한 손은 평생을 배틀 앞에서 살았다는 뜻이지요. 전라도 깊은 골짜기, 어느 과부의 대문 앞에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이었지요. 그런데 그 과부가 여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놀고 먹던 손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과부는 그 여인을 아들의 아내로 들였습니다. 시누이가 달려와 소리를 질렀고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석 달 뒤 밤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탈탈 탈탈 배틀 소리였지요. 오늘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그런 마을이었지요. 봄이 오면 산비탈마다 진달래가 피어올라 온 골짜기가 분홍빛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피 흩날려서 마당에 서 있으면 어디선가 달콤한 꽃내음이 코끝을 간지렸지요. 그 마을 한쪽에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담장도 허물어진 곳이 눈에 띄었지요. 대문 앞 감나무는 제법 굵었지만 가지가 축 처져서 집안 형편을 말없이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이 바로 강 씨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운 여인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이 벌써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품삯 바느질과 삭발레로 아들 도영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지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그 굳은 살이 15년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주는 것이었겠지요. 아들 도영이는 올해 29이었습니다. 얼굴이 검고 어깨가 넓었으며 성품이 순해서 마을에서 나쁜 소리를 듣는 일은 없었지요. 다만 3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니 혼처가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어느 중매쟁이가 한 번 왔다가 허물어진 담장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강 씨의 걱정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외아들인데 대가 끊길 판이었습니다. 날마다 새벽이면 비싼 샘터에 올라가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지요. 제발 우리 아들에게 짝을 내려달라고 두 손 모아 비는 것이 그 어머니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강씨네도 이제 끝이라느니 저 집안에 누가 시집을 오겠느냐느니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 먹으며 남의 집 이야기를 안주 삼는 것이 사람 사는 동네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3월 보름이 막 지난 무렵이었지요. 아침이면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가 해가 뜨면 스르르 걷히곤 했습니다. 산비탈에 진달래가 한창이었고 텃밭에는 냉이와 달래가 파릇파릇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흙냄새가 촉촉하게 코끝에 닿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강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빌기를 마치고 부엌으로 내려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보리쌀을 씻어 솥에 안치고 된장 한 숟갈을 풀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 끓는 냄새가 부엌을 채우고 마당까지 흘러나왔지요. 그 구수한 냄새가 봄 아침 공기와 섞여서 코를 찡하게 만드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도영이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지요.
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이 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도영이가 도끼를 내려놓고 대문을 열어보았지요. 여인이 한 명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이 너덜너덜했고 머리카락은 엉킨 채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요. 맨발이었습니다. 발등이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고 얼굴은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것이 며칠을 굶은 사람이 틀림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토록 만신창이인 여인이 왼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던 겁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 세게 쥐고 있었지요. 천 조각이었습니다. 거지 행색에 어울리지 않는 고운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도영이가 급히 여인을 업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며 어머니를 불렀지요. 강씨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들이 등에 업고 있는 여인을 보고 눈이 커졌지요. 도영이는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일단 따뜻한 방에 눕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씨가 아랫목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도영이가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지요. 강씨는 부엌으로 가서 쌀뜨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미음을 끓였습니다. 숟갈로 한 모금씩 여인의 입에 넣어 주었지요. 여인의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음이 입술 틈으로 흘러내렸지만 강씨는 천천히 또 천천히 떠넣어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도 여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씨는 미음을 다시 끓이고 수건에 물을 적셔 여인의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마당에서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제비가 날아와 앉았다가 날아가곤 했지요. 진달래 향이 열린 방문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인이 드디어 눈을 떴지요. 강씨가 곁에 앉아 있다가 여인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겨우 고개를 돌려 강씨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몇 번을 입만 달싹거리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지요. 강씨는 우리 집이라고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어서 데려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소녀는 옥분이라 한다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씨는 대답 대신 미음 사발을 들어 옥분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천천히 넘기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미음을 다 먹인 뒤에 강씨는 옥분의 손을 살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고 갈라진 곳도 있었지만 강씨의 눈에 띈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손끝마다 실에 베인 자국이 촘촘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의 손이 아니었지요. 바느질을 하루 이틀 한 손이 아니라 몇 년을 매일같이 실을 다룬 손이었습니다. 강씨가 옥분의 손가락을 가만히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이 손은 놀고 먹던 손이 아니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옥분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움츠렸지요. 하지만 강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 구석에 놓아둔 작은 단지를 가져왔지요. 뚜껑을 열자 은은한 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동백 기름이었습니다. 강씨가 평생 아끼던 것이었지요.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챙겨준 단지였는데 15년을 아꼈으며 손이 갈라질 때만 조금씩 발랐던 것입니다. 강씨가 옥분에 갈라진 손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천천히 문질러 주었지요. 옥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잡아준 것이 얼마만인지 그것을 옥분만이 알았겠지요. 닷새가 지나자 옥분은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부엌에 나와 설거지를 하려 하고 마당을 쓸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했지요. 강씨가 말렸습니다. 몸이 다 낫지 않았으니 쉬라고, 집안일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지요. 하지만 옥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빗자루를 놓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도영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영이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옥분이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자꾸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였지요. 어느 날 저녁 도영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영이는 옥분을 아내로 맡고 싶다고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강씨가 한참을 아들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29해를 키우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씨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생각하겠다고만 했지요. 그날 밤 강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롱불을 켜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창호지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한두 번 들려왔고 마당 너머로 개울물 소리가 졸졸 흘렀지요. 강씨의 머릿속에는 옥분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실에 베인 자국, 그 손끝에 굳은 살. 놀고 먹던 사람의 손이 아니라는 것을 강씨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옥분이 쓰러졌을 때 꼭 쥐고 있던 비단 조각도 생각났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거지가 목숨처럼 쥐고 있을 물건은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지요. 사연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강씨는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씨는 아들을 불러앉히고 말했지요. 집안 어른들을 모으겠다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도영이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하지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 강씨의 시누이 정씨였지요. 정씨는 강씨의 돌아가신 남편의 누이였습니다. 시집을 잘 가서 곽진사라는 남편을 만났는데 이 곽진사라는 자가 고을에서 제법 얼굴이 넓었지요. 정씨는 걸핏하면 강씨네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씨가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강씨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지요. 아우님이 정신이 있느냐고, 길에서 주운 거지를 며느리로 드리겠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마을 안악 둘도 정씨 뒤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요. 정씨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아가신 오라버니가 살아 계셨으면 통곡할 일이라느니 이 집안의 체면이 어디로 갔느냐느니 한참을 떠들었지요. 마을 사람 몇이 담장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강씨네 집안 이야기가 또 하나 늘어나는 순간이었겠지요. 강씨는 마루에 앉아서 정씨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았지요. 정씨가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강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형님,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면 내 식구입니다. 강씨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했지요. 정씨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형님도 바쁘실 테니 이만 돌아가시라고 담담하게 말했지요. 정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되었습니다. 발을 한 번 굴렀지요.
하지만 당 씨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니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씨가 돌아가면서 대문 앞에서 내뱉은 말이 있었지요. 두고 보자고,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이를 갈며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옥분이 부엌 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옥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겠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분이 강 씨의 방 앞에 와서 꿇어 앉았지요. 소녀가 떠나겠다고 소녀 때문에 어머님이 욕을 먹으시니 차라리 떠나는 것이 옳겠다고 했습니다. 옥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강 씨가 옥분의 손에서 보따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옥분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분아, 내 눈이 아직 안 어두워. 내 손을 보면 안다. 이 손은 놀고 먹던 손이 아니야.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좋다 하고 내 눈에도 차는데 그것으로 됐다. 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지요. 옥분이 고개를 들어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둘 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봄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지요. 호롱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 씨는 간소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마을에서 하객이 올 리 없었지요. 강 씨와 도영이 그리고 옥분 셋이서 치른 혼례였습니다. 강 씨가 직접 옥분의 머리를 빗겨 올려주었지요. 빗질을 하면서 강 씨는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하나는 대대로 지켜왔다고 나직하게 일러주었지요. 그리고 강 씨는 안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 접혀있던 적삼이 나왔지요. 빛이 바랬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혼례 적삼이었습니다. 강 씨가 시집 올 때 입었던 것이었지요. 이것을 내가 입거라. 내가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옷이다. 옥분이 적삼을 받아 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옥분에게 혼례 옷을 챙겨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려서 여이었으니 누가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입혀주겠습니까? 강 씨가 그 모든 것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혼례가 끝난 뒤 강 씨는 부엌에서 보리밥과 된장국을 차렸습니다. 반찬이라야 겨울에 담근 깍두기와 시래기뿐이었지요. 하지만 셋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이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된장국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숭늉을 따르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퍼졌지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를 타고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또르르 또르르 들려왔지요. 강 씨가 숭늉 사발을 옥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식구니까 편하게 지내라고 어머님이라 불러도 좋다고 했지요. 옥분이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숭늉의 온기가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지는 듯 했겠지요. 그날 밤 옥분은 잠이 들기 전에 자신이 쥐고 있던 비단 조각을 꺼내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펴서 호롱불에 비춰보았지요. 비단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가느다란 무늬가 짜여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칠 무늬였지만 옥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요. 옥분은 비단 조각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울렸지요. 온돌의 온기가 방바닥에서 올라오고 호롱불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울물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려왔지요. 강씨도 도영이도 그리고 옥분도 그렇게 봄밤 속으로 잠들어 갔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져서 산비탈의 진달래는 지고 대신 철쭉이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아침 저녁으로 뻐꾸기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울려 퍼지면 마을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십 스치는 소리가 사각사각 났고 아침이면 마당 흙바닥이 이슬에 젖어 축축하게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옥부는 새벽같이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닭이 처주름을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정화수를 떠놓았지요.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자기가 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씨가 말렸지만 옥부는 듣지 않았지요. 정화수를 떠놓고 나면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씨를 살리는 솜씨가 제법이었지요. 집단을 잘게 찢어 불씨 아래에 놓고 입으로 후후 불어 불기를 키우는 것이 익숙한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보리밥을 안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텃밭에 물을 주는 것까지 옥분이 혼자 해냈지요. 강씨가 15년을 혼자 하던 일을 옥분이 가져간 겁니다. 강씨의 몸이 얼마나 편해졌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편한 것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컸지요. 며느리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씨가 빨래를 걷다가 옥분의 짐에서 나온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옥분이 쓰러졌을 때 꼭 쥐고 있던 그 비단 조각이었지요. 빨래 사이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강씨가 천 조각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보통 비단이 아니었지요. 올이 고운 것은 물론이고 짜임새가 촘촘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강씨도 평생 바느질을 해온 사람이었으니 천의 품질 정도는 알아볼 수 있었지요. 이런 비단은 장터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씨가 천 조각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지요. 비단결이 손끝에 미끄럽게 닿았습니다. 흙투성이 거지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었지요. 강씨는 천 조각을 다시 옥분의 방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묻지 않았지요. 사연이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캐묻는 것은 강씨의 성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은 쉬지 않았지요. 혼례를 치렀다는 소문이 퍼진 뒤로 강씨네를 향한 수군거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안악들이 슬금슬금 피했고 등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보름이 더 지난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강씨가 삭바느질 감을 받으러 장터에 나갔지요. 포목점 앞에서 천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안악 둘이 소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강씨네 며느리가 밥을 할 줄이나 아느냐느니 거지를 데려다가 며느리라고 앉혀놨으니 동네 창피라느니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하고 있었지요. 강씨가 모른 척하고 천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터를 나서는 강씨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논둑에 한 번 주저앉았습니다. 논둑의 흙이 차갑게 치마에 스며들었지요. 봄볕이 등을 비추고 있었지만 강씨의 가슴은 따뜻하지 않았겠지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강씨가 다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서 옥분이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 옥분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겠지요. 하지만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장터가 사람이 많아서 좀 피곤하다고만 했지요. 옥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시어머니가 장터에서 어떤 말을 듣고 왔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 씨가 잠에서 깨어보니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지요. 탈탈 탈탈. 귀를 기울여 보니 배틀 소리였습니다. 이 집에 배틀이 있기는 했지요. 강 씨의 시어머니 적부터 있던 낡은 배틀이 광에 처박혀 있었는데 누가 그것을 꺼내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가 살그머니 일어나 광 쪽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옥분이 배틀 앞에 앉아 있었지요. 등잔 하나를 켜놓고 천을 짜고 있었습니다.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탈탈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가 고요한 밤에 한결 또렷하게 들렸지요. 강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옥분의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북을 다루는 솜씨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평생 배틀 앞에서 살아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며칠 배워서 할 수 있는 솜씨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짜고 있는 천이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천의 무늬가 강 씨가 본 적 없는 것이었지요. 가늘고 섬세한 무늬가 천 위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시골 안하기 짜는 무명천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강 씨가 숨을 죽이고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옥부는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열심히 천을 짜고 있었지요. 가끔 실을 매만지는 손가락에서 오랜 세월의 숙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떠돌면서 조금 배운 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강 씨는 단번에 알아보았겠지요. 강 씨는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연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짐작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저 솜씨를 가진 사람이 왜 길에서 쓰러져 있었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했지만 강 씨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할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요.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호지가 바르르 떨렸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딸랑 소리를 냈지요. 이내 바람이 잦아들자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멀리서 부엉이가 울었고 광 쪽에서 탈탈하는 배틀 소리가 아직 이어지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강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밤새 배틀을 돌린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지요. 둘 다 모른 척하며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강 씨가 숭늉을 따르며 물었지요. 요즘 잠은 잘 자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잘 잔다고 대답했지요. 그 뒤로 옥분은 밤마다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이면 천을 짰지요. 보름쯤 지나니 천이 한 필 가까이 쌓였습니다. 보통 무명이 아니었지요. 결이 곱고 촉감이 부드러워서 손으로 만지면 물처럼 흘렀습니다. 시골에서 나올 수 있는 천이 아니었지요. 강 씨는 며느리의 몸이 걱정되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배틀까지 돌리니 옥분의 손이 또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강 씨가 어느 날 저녁 옥분의 손을 잡아보았지요. 손가락 끝이 실에 베어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강 씨가 또 동백기름 단지를 가져왔지요. 뚜껑을 열고 옥분의 손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한 손가락씩 천천히 문질러 주면서 나직하게 말했지요. 분아, 몸이 재산이다. 천은 천천히 짜도 되는 거야.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옥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의 삭바느질 품상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하니 자기가 천을 짜서 장터에 내다 팔면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강 씨가 옥분의 손을 쥔 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답 대신 기름을 조금 더 덜어 발라주었지요. 그 무렵 정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곽진사를 데리고 왔지요. 곽진사라는 사람이 어떤 자였냐 하면 고을 아전들과 술자리를 자주 하고 남의 땅 문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달고 눈이 빠른 그런 부류였지요. 정 씨 부부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강 씨가 숭늉을 내왔지요. 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달랐지요. 지난번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수상했지요. 정 씨는 집안 걱정이 되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혼자 고생이 많으시니 뒷산의 뽕나무 밭이라도 자기네가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말했지요. 뽕나무 밭은 강씨네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뽕잎을 따서 팔면 한 해 살림에 보탬이 되는 땅이었지요. 강씨는 단번에 속을 알아차렸습니다. 뽕나무 밭을 내놓으라는 소리였지요. 강씨가 차분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밭은 시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것이니 함부로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했지요. 곽진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말투가 능글능글했지요. 집안 땅을 집안 사람이 맡아주겠다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요즘 세상에 여인네 혼자 밭을 관리하기가 쉽겠느냐고 했습니다. 속에 든 뜻이 뻔히 보이는 말이었지요. 강 씨가 돌아가신 남편의 유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밭만큼은 절대 남에게 내주지 말라 하셨다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정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따지지는 않았지요. 알겠다며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정 씨가 안채 쪽을 기웃거렸지요. 옥분이 부엌에 있는 틈을 타서 정 씨가 옥분의 방 쪽으로 살금살금 발을 옮겼습니다. 정 씨가 방문을 슬쩍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방 한 구석에 옥분의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정 씨가 재빠르게 보따리를 뒤적거렸지요. 옷가지 사이에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도장이었지요. 정 씨가 도장을 들어 눈앞에 가져갔습니다. 도장 밑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 씨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귀한 물건이라는 것은 알아챈 모양이었지요. 정 씨가 도장을 재빨리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방문을 닫고 나왔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서면서 정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속셈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그날 저녁 옥분이 방에 들어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손이 멈추었지요. 있어야 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옥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뒤집었지요. 2번, 3번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나무 도장이 사라진 겁니다.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도장이 어떤 물건이었는지 옥분만이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하게 품고 다녔던 것이었지요.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옥분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었겠지요.
하지만 옥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보따리를 다시 접어놓고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에게는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었지요. 보름 전에 옥분은 그 도장을 천에 찍어둔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짠 비단에 인장 자국을 찍어 놓았던 겁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것이었지요. 옥분이 왜 그랬을까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벌을 만들어두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 중 하나였지요. 옥부는 광에 가서 자기가 짠 비단을 확인했습니다. 비단 한쪽 구석에 도장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지요. 옥분이 그것을 보고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도장 자체가 없어진 것은 여전히 큰 문제였지요. 누가 가져간 것인지 옥부는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안채 쪽을 기웃거리던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옥부는 배틀 앞에 앉았지만 오늘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등잔불이 흔들리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었지요. 낮에는 따뜻했지만 밤에는 아직 서늘했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스칠 때마다 얇은 종이가 파르르 떨렸지요. 옥분이 배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강 씨였지요. 강 씨도 잠이 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온 것이었지요. 강 씨가 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지요. 강 씨는 옥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붉었지요. 울었다는 것을 강 씨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분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잠이 안 와서 천을 짜고 있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강 씨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강 씨가 옥분 옆에 앉았지요. 배틀에 걸린 천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비단처럼 매끄러웠지요. 강 씨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천은 보통 솜씨로 짠 것이 아니라고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지요. 옥분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윽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떠돌 때 어느 집에서 일하며 조금 배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거라. 나는 기다릴 수 있다. 강 씨가 옥분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겠지요. 옥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직은 아니었지요.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 씨가 일어서며 말했지요. 내일 아침에 감자전이라도 부쳐 먹자고 텃밭에 감자가 제법 굵어졌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강 씨가 광문을 닫고 나간 뒤 옥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했지요. 한 마리가 울면 다른 놈이 받아서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겹겹이 쌓여서 밤 전체를 채우는 듯 했지요. 바람이 잦아들고 등잔불이 고요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배틀 위에 천을 손으로 쓸어보았지요. 비단결이 손바닥에 서늘하게 닿았습니다. 옥분은 그 천 위에 찍힌 인장 자국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지요. 아버지의 도장 자국이었습니다. 도장은 빼앗겼지만 이 자국만은 남아 있었지요. 옥분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소녀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입술만 달싹이며 말했지요.
달이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광 안의 등잔불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요. 초여름 밤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옥분의 뺨에 닿았지요. 어디선가 개울물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고 귀뚜라미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온돌에 남은 온기가 방바닥에서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지요. 옥부는 배틀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지친 몸이 스르르 기울어졌지요. 등잔불이 한 번 깜빡이고 마을 전체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산골짜기에도 더위가 찾아와서 낮이면 매미 소리가 귀가 먹먹할 만큼 울어댔지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해서 마루에 앉아 있으면 견딜만 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호박잎에 이슬이 맺히면 그 이슬에서 풀 냄새가 올라왔지요. 흙 냄새와 풀 냄새가 뒤섞인 여름 아침 특유의 내음이었습니다. 강신의 부엌에서는 아침마다 보리밥 짓는 냄새가 났지요. 옥분이 솥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확 올라오면서 구수한 보리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된장국에 호박잎을 넣고 끓이면 된장의 짭조름한 냄새와 호박잎의 풋내가 어우러져서 코끝이 간질거렸지요. 그 냄새를 맡으면 강씨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밥 됐느냐고 물으면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을 차렸지요. 옥분이 밤마다 짠 천이 어느덧 세필이 쌓였습니다. 3달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짠 것이었지요. 강씨가 그 천의 품질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파는 무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천이었지요. 옥분이 어느 날 아침 강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천을 장터에 내다 팔면 보탬이 되겠다고 값을 좀 쳐줄 만한 곳을 아느냐고 물었지요. 강씨가 생각해보더니 고을 장터보다는 읍내 장터가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읍내에는 포목점이 여러 곳 있으니 거기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도영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가 지게에 지고 읍내까지 다녀오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지요. 도영이가 천을 보자기에 싸서 지게에 묶었습니다. 옥분이 보자기 매듭을 직접 확인했지요. 천이 구겨지면 안 된다며 보자기 사이사이에 깨끗한 한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강씨가 보리 주먹밥을 싸주었지요. 김치를 곁들여서 길에서 허기지면 먹으라고 했습니다. 도영이가 떠나고 옥부는 마당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를 방망이로 두드리면서도 자꾸 대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천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2가지 걱정이 마음속에서 엉켜 있었던 겁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영이가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도영이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요. 옥분과 강씨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도영이가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지요. 주머니가 묵직했습니다. 열어보니 은자 성냥이 들어있었지요. 세필의 천을 판 값이었습니다. 강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자 성냥이면 보통 무명 10필은 팔아야 나오는 돈이었지요. 세필의 이 값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좋은 천이었던 겁니까? 도영이가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했지요. 읍내 포목점 주인이 천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천은 처음 본다며 혹시 더 있느냐고 물었다지요. 그런데 도영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목점에서 천을 팔고 나오는데 낯선 사람이 도영이를 불러 세웠다고 했지요. 나이 50쯤 되어 보이는 상인이었는데 도포 차림의 갓을 반듯하게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인이 도영이에게 물었다지요. 방금 판 그 천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누가 짠 것이냐고 말입니다. 도영이는 아내가 짠 것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의 표정이 변했다지요. 잠깐 기다려보라며 포목점 안으로 들어가서 도영이가 판 천을 다시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천의 짜임새를 살피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짜임새는 한양정 직조장의 것이라고 나직하게 중얼거렸다지요. 도영이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달랐지요. 도영이의 이야기를 듣는 옥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사발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지요. 강 씨가 옥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명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옥분은 이내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그 상인이 혹시 다른 말은 없었느냐고 애써 태연하게 물었지요. 도영이는 그 뒤로는 별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인이 떠나면서 이 근처에 며칠 더 머문다고 했다는 것이었지요. 옥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밤 배틀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방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지요. 누군가가 자기의 솜씨를 알아봤다는 것은 숨기고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정씨 부부는 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씨가 옥분의 방에서 훔쳐온 나무 도장을 곽진사에게 건넨 것이 보름 전이었지요. 곽진사가 도장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밑면에 새겨진 글자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지요.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겠다며 도장을 챙겼습니다. 며칠 뒤 곽진사가 정씨에게 말했지요. 그 도장이 한양 비단전 직조장의 인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정씨의 눈이 커졌지요. 거지년이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며 흥분했습니다. 곽진사가 입꼬리를 올렸지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훔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집안 사람이거나 어느 쪽이든 자기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했지요. 정씨 부부의 속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옥분을 도둑으로 몰면 강신의 집안을 흔들 수 있었지요. 집안이 흔들리면 뽕나무밭을 빼앗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곽진사가 고을 이방과 가까운 사이였으니 관할을 움직이는 것도 어렵지 않았지요. 곽진사가 어느 날 이방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주막에서 막걸리를 몇 사발 나눈 뒤 곽진사가 말을 꺼냈지요. 강신의 며느리가 귀한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있다고 관에서 한번 조사해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방이 처음에는 시큰둥했지요. 하지만 곽진사가 은자도냥을 탁자 위에 올려놓자 이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방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지요. 증거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곽진사가 소매에서 나무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라고 거지가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했지요. 이방이 도장을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언제 움직이면 되겠느냐고 물었지요. 곽진사가 웃었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고 때를 봐서 하자고 했지요. 옥분이 장터에서 천을 판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때 도둑질한 물건으로 장사를 한다며 죄를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한 속셈이었겠습니까? 주막을 나서는 곽진사의 뒤통수에 저녁 노을이 비쳤지요. 주막 굴뚝에서 국밥 끓이는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된장 냄새에 파 냄새가 섞인 구수하면서도 텁텁한 그런 냄새였지요. 곽진사는 콧등을 한번 문지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옥부는 강 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장터에서 상인이 짜임새를 알아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옥부는
더 이상 숨기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지요. 부엌에서 옥분이 약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요즘 무릎이 쑤신다고 했더니 옥분이 뒷산에서 쑥과 이꽃을 뜯어다가 탕을 끓인 겁니다. 약탕에서 쓴 김이 올라오고 쑥 냄새가 부엌에 자욱하게 퍼졌지요. 옥분이 약탕 사발을 강 씨에게 올렸습니다. 강 씨가 한 모금 마셨지요. 쓴맛이 혀를 감았지만 목을 넘기고 나면 은근하게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강 씨가 맛이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옥분이 강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소녀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 씨가 사발을 내려놓고 옥분을 바라보았지요. 옥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길쌈을 배운 것은 떠돌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했지요. 아버지가 천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 말하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떠돌게 되었는지는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더 묻지 않았지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솜씨로 이 집을 먹여 살리고 있으니 훌륭한 아버지셨구나.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었지만 어깨가 한 번 들먹였지요. 강 씨는 모른 척하며 약탕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쑥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고 아궁이에서 불씨가 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지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다시 천을 짜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밤에만 짜지 않았습니다. 낮에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오후에도 배틀 앞에 앉았지요. 강 씨가 걱정했지만 옥분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천이 5필이나 쌓였지요. 이번에는 옥분이 직접 읍내 장터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도영이가 걱정했지요. 하지만 옥분은 자기가 직접 가서 포목점 주인과 이야기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의 품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조용히 말했지요.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옥분이 천을 보자기에 싸서 이고 읍내로 향했지요. 장터까지는 30리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면 반나절이 걸렸지요. 길 양쪽으로 참나무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지요. 산길을 걷다 보면 소량기가 코를 찔렀고 계곡을 지날 때는 물 냄새가 서늘하게 올라왔습니다. 읍내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국밥집에서 고기 삶는 냄새가 풍겨왔고 떡집에서는 콩고물 냄새가 퍼지고 있었지요. 옥분은 포목점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번 도영이가 천을 팔았던 곳이었지요. 포목점 주인이 옥분을 보더니 반색을 했습니다. 지난번 천을 가져온 사람의 아내냐고 물었지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5필을 가져왔다고 했지요. 포목점 주인이 보자기를 풀고 천을 살폈습니다. 한 필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더니 역시 감탄을 했지요. 이번 것은 지난번보다 더 곱다며 은자 12냥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옥분이 값을 흥정하고 있을 때였지요. 포목점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나이 50쯤 되어 보이는 상인이었지요. 도영이가 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포에 갓을 쓴 차림이 반듯했고 눈매가 날카로우면서도 인상은 부드러운 사람이었지요. 상인이 포목점 주인과 인사를 나누더니
탁자 위에 펼쳐진 옥분의 천을 보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지요. 천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짜임새를 확인하더니 옥분을 돌아보았지요. 이 천을 짠 사람이 당신이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한참을 옥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두근거렸겠지요. 상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짜임새를 자기가 안다고 한양에서 이런 짜임을 하던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다고 했지요.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지요. 상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정직 조장을 아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그저 어디서 배운 솜씨일 뿐이라고 대답했지요. 상인이 한참을 옥분을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이름을 밝혔지요. 한양에서 비단 장사를 하는 김대행수라고 했습니다. 옥분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지요. 김대행수. 그 이름을 옥분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옥분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인 척 고개를 숙이고 천을 챙겼지요. 김대행수가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근처에 석 달은 더 머문다고, 좋은 천이 있으면 또 가져오라고 했지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좋은 값에 사주겠다고 말입니다. 옥분은 고개만 끄덕이고 포목점을 나왔지요. 장터를 빠져나오는 옥분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반가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겁니다. 김대행수가 나를 알아보았을까? 아직 모르는 걸까? 만약 알아보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옥분은 여러 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 잠깐 앉아서 숨을 골랐지요.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소나무 향이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지요. 저녁놀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둑어둑해져 있었지요. 강씨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돈주머니를 내밀자 강씨가 받아들었지요. 은자 12냥이라고 하니 강씨가 놀라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강씨가 말했지요. 우리 며느리 덕에 이 집이 사는구나. 나직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지요. 장터에서 사온 두부와 콩나물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두부를 부치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고 콩나물국에서는 시원한 김이 올라왔지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숭늉을 따르며 도영이가 수고했다고 아내에게 나직하게 말했지요. 옥분이 고개를 저으며 서방님과 어머님이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강씨가 숭늉 사발을 입에 대었지요. 따뜻한 숭늉의 구수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강씨가 사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내일은 뒷산 뽕나무밭에 가보자고, 뽕잎이 한창일 테니 좀 따오자고 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옥분이 부엌에서 아궁이 불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숯이 빨갛게 타다가 하얗게 재로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숯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에 닿았지요. 옥분은 아궁이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씨의 온기가 얼굴에 따뜻하게 닿았고 밖에서는 여름밤 벌레 소리가 들려왔지요. 개울물 소리가 그 사이를 흘렀습니다.
바람이 부엌 문 틈으로 살짝 들어와서 숯 냄새를 마당 쪽으로 밀어냈지요. 옥부는 아궁이 불씨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지요. 온돌의 온기가 등을 감쌌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옥부는 눈을 감았지요. 멀리서 부엉이가 울었고 마을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의 나무잎이 하나둘 물들기 시작했지요. 아침이면 마당에 낙엽이 두어 장씩 떨어져 있었고 하늘은 전보다 훨씬 높아 보였습니다. 해가 뜨면 마당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와서 기와 지붕에 금빛 줄무늬를 그렸지요. 공기가 맑아져서 먼 산의 능선이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강신의 마당에서는 아침마다 빗자루 소리가 났지요. 옥분이 낙엽을 쓸어 모으는 소리였습니다. 쓱쓱 쓱쓱 빗자루가 흙바닥을 쓸 때마다 흙먼지가 살짝 일었지요. 강씨가 부엌에서 보리밥을 안치고 있었고 도영이는 뒷산에서 뗄나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평범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지요. 발자국 소리가 여러 들렸습니다. 쿵쿵쿵 딱딱한 신발이 흙을 밟는 소리였지요. 옥분이 마당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지요. 포졸 넷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이방이 따라 들어왔지요. 이방의 얼굴에는 거만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뒤에 정씨와 곽진사가 서 있었지요. 정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방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소리쳤지요. 관의 명이라며 이 집 며느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도둑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요. 강씨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도영이도 뒷산에서 내려오다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요. 강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둑질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요. 이방이 곽진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곽진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도장이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이 집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지였던 여인이 어떻게 그런 귀한 물건을 가졌겠느냐며 분명 훔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장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옥분은 모든 것을 이해했겠지요. 정씨가 자기 방에서 가져간 그 도장을 이제 자기를 엮는 데 쓰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인연을 당장 포박하라. 이방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포졸 둘이 옥분에게 다가갔지요. 도영이가 아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아내는 도둑이 아니라고, 이것은 누명이라고 소리쳤지요. 하지만 포졸들은 도영이를 밀어냈습니다. 강씨가 이방 앞에 섰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고, 남의 며느리를 함부로 잡아가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지요. 이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곽진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나무 도장이었습니다. 옥분의 방에서 정씨가 가져간 바로 그것이었지요. 곽진사가 도장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증거라고. 이 도장은 한양 비단전의 직조장 인장인데 거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했지요. 틀림없이 어디선가 훔친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씨가 곽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도장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곽진사가 순간 말이 막혔지요. 옥분의 방에서 가져왔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곽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것인데 얼마 전에 사라졌다가 이 집에서 발견되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이방이 곽진사 편이었으니 따지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방이 옥분을 관하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가 팔을 벌려 옥분 앞을 막았지요. 내 며느리를 데려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강 씨를 옆으로 밀었지요. 강 씨가 비틀거리며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영이가 어머니를 부축하려 달려갔지요.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지요. 지금까지의 조용하고 순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옥분의 한마디에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포졸들도 이방도 정씨 부부도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등을 고추 세우고 이방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옥분은 관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지요.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현감 나으리 앞에서 이야기하겠다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방이 당황했지요. 현감까지 나설 일이냐며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도둑 혐의를 씌우려면 현감 앞에서 정식으로 하라고 자기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방은 곽진사를 돌아보았지요. 곽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감 앞에서 해도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지요. 증거가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옥분이 방으로 들어가 잠깐 무언가를 챙겨 나왔습니다. 보자기에 싼 천 한 장이었지요. 강 씨가 옥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분이 시어머니에게 나직하게 말했지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소녀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가 옥분의 손을 꽉 잡았지요. 손이 차가웠지만 옥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아까지는 심리길이었지요. 포졸들이 앞뒤로 서고 옥분이 가운데를 걸었습니다. 강 씨와 도영이가 뒤를 따랐지요. 길가에 쑥부쟁이가 피어 있었고 논에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등을 비추고 있었지만 네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지요. 길 위로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밟혔고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관아 마당에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노란 잎이 바람에 한 잎씩 떨어지고 있었지요. 관아 지붕의 기와에 햇살이 부서져서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현감이 나왔지요. 수염이 희끗희끗한 노인이었습니다. 이방이 상황을 보고했지요. 강신의 며느리가 귀한 물건을 훔친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곽진사가 앞으로 나서서 도장을 현감에게 바쳤지요. 현감이 도장을 받아 살폈습니다. 곽진사가 말을 이었지요. 이 도장은 한양 비단전 직조장의 인장인데 저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지 출신인 여인이 이런 귀한 물건을 가졌으니 분명 훔친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정 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부터 수상한 여인이었다고 거들었습니다. 현감이 옥분을 바라보았지요.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관아 마당에 서 있는 옥분의 모습이 아까 집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현감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도장은 자기 것이라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현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곽진사가 코웃음을 쳤지요. 거지가 어찌 그런 것을 갖겠느냐며 허튼 소리 말하고 했습니다. 옥부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저 도장은 자기 아버지의 것이라고 한양에서 비단을 짜는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옥분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현감이 물었지요. 증거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옥분이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안에 비단 한 장이 접혀 있었지요. 옥분이 그 비단을 현감 앞에 펼쳤습니다. 나으리, 이 천을 보시옵소서. 옥분이 비단 한쪽 구석을 가리켰지요. 거기에 도장 자국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옥분이 설명했지요. 저 도장으로 찍은 자국이 이 천에 남아 있다고. 도장이 자기 것이 아니면 어찌 자기가 짠 천에 그 자국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현감이 도장을 가져다 인장 자국과 대조해 보았지요. 글자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크기도 회계 모양도 틀림없이 같은 도장이었지요. 현감의 눈이 곽진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곽진사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도장은 보름 전까지 자기 짐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날 자기 방을 기웃거린 사람이 있었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옥분의 눈이 정 씨에게로 향했지요. 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현감이 정 씨에게 물었지요. 이 도장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말입니다. 곽진사가 앞에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것이라고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지요. 하지만 현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직조장 인장이 어째서 곽진사 집안에 대대로 있었느냐고, 곽진사네가 비단 짜는 집이었느냐고 물었지요. 곽진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곽진사네는 비단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집안이었으니까요. 곽진사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지요. 조상이 한양에서 사온 것이라느니, 친척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느니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의 눈이 점점 차가워졌지요. 옥분이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저 도장의 밑면을 자세히 보시라고 했지요. 인장 글자 옆에 아주 작은 표시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점이었지요. 옥분은 그것이 아버지가 직접 새긴 것이라고, 세상에 똑같은 도장이 없도록 표시를 해두신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이것은 도장의 주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감이 도장을 돌려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인장 글자 옆에 아주 작은 점이 하나 새겨져 있었지요. 곽진사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현감이 곽진사에게 물었지요. 이 점을 알고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곽진사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도둑이 물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지요. 하지만 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정 씨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옥분에게 물었지요. 신분을 증명할 다른 것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옥분이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한양 장통방정 직조장의 외동딸 정옥분이라고 또렷하게 말했지요.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씨도 도영이도 눈이 커진 채 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고, 그 뒤로 신분을 숨기고 떠돌았다고 했지요. 자기 신분을 확인하려면 한양 비단전의 김대행수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김대행수는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분이니 자기를 알아볼 것이라고 했지요. 현감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방의 표정이 좋지 않았지요. 곽진사에게서 뇌물을 받고 이 일을 꾸민 것인데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방이 현감 곁에 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거지가 신분을 사칭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지요. 현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장의 인장 자국과 작은 점, 그리고 옥분이 짠 비단의 솜씨를 보면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지요. 현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양의 사람을 보내 김대행수를 찾아 확인하겠다고 했지요. 그때까지 옥부는 집으로 돌아가되 마을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곽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옥에 가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현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혐의로 사람을 가둘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곽진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씨는 고개를 돌려 옥분을 노려보았지요. 하지만 옥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씨가 옥분에게 다가갔지요.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지요. 강씨가 두 손으로 옥분의 손을 감싸며 잘했다고 나직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옥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지요. 관아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거의 져서 하늘이 붉은 빛에서 보랏빛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관아 마당의 느티나무에서 잎이 한 장 떨어져 옥분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이 잎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노란 잎이 바람에 살랑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강씨도 도영이도 옥분도 묵묵히 걸었습니다. 길 옆론에서 개구리가 울기 시작했고 저녁 연기가 마을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누군가네 집에서 저녁밥 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닫았지요. 마당에 서서 셋이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지요. 강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밥부터 먹자고 나직하게 말했지요. 부엌에서 옥분이 보리밥을 다시 안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셋이 앉았지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숭늉을 따르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지요. 도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의 아버지가 정직조장이었느냐고 조용히 물었지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도영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그것 하나 말했지요. 강씨가 숭늉 사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딸이든 내 며느리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지요. 부나 한양에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한 번 들먹이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강씨가 옥분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달이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반달이 제법 밝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의 감나무 위에 얹혀서 나무십, 그림자가 흘바닥 위에 어른거렸지요. 처마 끝에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풍경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가 울었고 개울물 소리가 그 밑을 흘렀지요.
강 씨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옥분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였겠지요. 한양에서 김대행수가 제때 올 수 있을까? 만약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지만 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등을 감싸고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마을이 천천히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지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한양으로 사람을 보낸 뒤 강씨네 집에는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지요. 가을이 깊어져서 산 전체가 붉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서리가 내려 마당에 풀잎이 하얗게 얼어 있었지요. 해가 뜨면 서리가 녹으면서 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풀 냄새가 코끝을 시리게 만드는 그런 아침이었지요. 옥부는 열흘 동안 배틀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일에만 매달렸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강씨에게 약탕을 끓여드리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쑥을 넣고 끓인 탕에서 쓴 냄새가 피어오르면 강씨가 부엌으로 나와 사발을 받았습니다. 강씨는 며느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대했지요. 텃밭에 무가 굵어졌으니 뽑아와야겠다느니 깍두기를 담그려면 소금이 모자라니 장터에서 사와야겠다느니 살림 이야기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영이는 뒷산에서 뗄나무를 하고 뽕나무밭 울타리를 고치고 부엌에 쓸 장작을 패며 바쁘게 움직였지요. 도영이도 걱정이 많았겠지만 아내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숭늉을 마시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 열흘이 강씨네 세 사람에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10하루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이윽고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한 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였지요. 옥분이 빨래를 든 채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씨가 마루에서 고개를 내밀었지요. 대문 밖에서 말이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가 뒤섞였지요. 이윽고 대문이 두어 번 두드려졌습니다. 도영이가 대문을 열었지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도포의 갓을 반듯하게 쓴 나이 쉰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장터에서 옥분의 비단을 보고 놀랐던 그 상인, 김대행수였습니다. 그 뒤로 수행원 대여섯 명이 서 있었지요. 짐을 실은 말도 두 필이 보였습니다. 김대행수가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옥분을 보았습니다. 옥분도 김대행수를 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대행수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옥분아, 내가 맞구나. 김대행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이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지요.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이었지요. 아버지의 벗을 3년 만에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김대행수가 옥분에게 다가갔지요. 관아에서 보낸 사람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직접 내려오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분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달려왔다고 했지요. 옥분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김대행수가 옥분을 일으켜 세우며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지요. 강씨가 마루에서 내려와 김대행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대행수가 강씨를 보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마님이시냐고 옥분을 거두어 주신 분이 바로 마님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강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대행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요. 강 씨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무릎까지 꿇을 일이 아니라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지요. 김대행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거지라 손가락질할 때 며느리로 받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자기가 안다고 했지요. 강 씨는 대답 대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눈물을 닦고 있었지요. 김대행수가 바로 관하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져온 것이 있다고 했지요. 수행원 하나가 말해 실린 짐에서 괴짝을 하나 내렸습니다. 김대행수가 괴짝을 열었지요. 안에는 문서 여러 장과 장부 한 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대행수가 설명했지요. 이것이 3년 전 옥분의 아버지 정직조장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당시 동업자가 장부를 조작하여 정직조장에게 횡령 누명을 씌웠는데 김대행수가 3년 동안 증거를 모아왔다고 했지요. 진짜 장부와 가짜 장부를 대조한 것, 당시 하인의 증언을 받은 것, 한성부의 확인 도장이 찍힌 문서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 문서들을 바라보았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보는 순간 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풀리지 않던 아버지의 누명이 이제 풀릴 수 있는 것이었지요. 옥분이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일행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강 씨와 도영이도 함께 갔지요. 관하까지 가는 심리길에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은빛 억새 이삭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들판에서 참새떼가 푸드덕 날아올랐고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하에 도착하니 현감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요. 김대행수가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소식이 미리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관하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정씨 부부도 와 있었지요. 정씨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곽진사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이방은 마당 한쪽에 서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김대행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자기 신분을 밝혔지요. 한양 비단전에서 장사를 하는 김대행수이며 한성부에서 발급한 신분 증명 문서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현감이 문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대행수가 옥분 옆에 섰습니다. 이 여인이 한양 장통방정 직조장의 외동딸 정옥분이 맞다고 또렷하게 말했지요. 자기가 정직조장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며 옥분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옥분의 출생과 신분을 증명하는 한성부 문서도 함께 내밀었지요. 현감이 문서를 살폈습니다. 한성부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정직조장의 가족 기록이 적혀 있었지요. 옥분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이 확인되었다고 말했지요. 곽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정씨가 곽진사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곽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분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도장이 진짜 저 여인의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따졌지요. 김대행수가 곽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분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것이 있었지요. 김대행수가 말했습니다. 저 도장은 정직조장이 생전에 직접 만든 것이며 자기가
그 도장을 여러 번 보았다고 했지요. 밑면의 작은 점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대행수가 현감에게 물었지요. 저 도장을 곽진사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물어보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현감이 곽진사에게 고개를 돌렸지요. 곽진사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아까와 같은 말을 되풀이하려 했지요. 하지만 현감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물었지만 대답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대답하라고 했지요. 정 씨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여인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거지가 대행수의 딸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소리를 높였지요. 하지만 정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 있었지요. 김 대행수가 괴짝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를 더 꺼냈지요.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김 대행수가 그 종이를 펼쳤지요. 증언서였습니다. 김 대행수가 설명했지요. 이것은 3년 전 정칙조장을 모함한 자의 하인이 쓴 증언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김 대행수가 증언서를 읽었습니다. 당시 동업자가 장부를 조작하여 정칙조장에게 횡령 누명을 씌운 과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 동업자가 관아에 뇌물을 바쳐 사건을 꾸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감이 증언서를 받아 읽었지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무거웠지요. 현감이 김 대행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것이 더 있느냐고 말입니다. 김 대행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행원 한 명을 앞으로 불렀지요. 나이 40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가 현감 앞에 꿇어 앉았지요. 자기는 당시 동업자의 집에서 장부를 관리하던 사람이라고, 주인이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3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김 대행수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했지요. 현감이 곽진사와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곽진사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현감이 물었습니다. 도장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고 했지요. 곽진사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 씨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남편 탓이라고,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곽진사가 정 씨를 노려보았지요. 하지만 정 씨는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도장은 자기가 옥분의 방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남편이 그것으로 옥분을 도둑으로 몰면 강신의 땅을 빼앗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절주절 털어놓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그제야 모든 것이 밝혀진 겁니다. 도장을 훔친 것은 정 씨였고, 거짓 고변을 꾸민 것은 곽진사였으며, 이방은 뇌물을 받고 가담한 것이었지요. 현감의 눈이 이방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방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지요. 현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지요. 곽진사에게는 무고죄와 절도, 교사의 죄를 물어 곤장 30대와 재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이방에게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파직과 귀양을 선고했지요. 정 씨에게는 절도와 공모의 죄를 물었습니다. 곽진사가 현감 앞에 엎드렸지요. 용서해달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고개를 저었지요.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남의 재산을 탐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곽진사를 끌어냈지요. 곤장이 내려올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보았지요. 이방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정 씨는 마당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큰 소리치며 옥분을 몰아세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이 볼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지요. 강씨 마님의 눈이 맞았다느니 며느리를 잘 들였다느니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낙 하나가 강씨에게 다가와 말했지요. 마님, 그동안 우리가 함부로 말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강씨 마님은 참으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다고 했지요. 강씨는 괜찮다며 다 지난 일이라며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김대행수가 강씨에게 다가왔지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옥분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지요. 관할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김대행수가 옥분 옆을 걸으며 말을 꺼냈지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아버지의 직조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대행수가 돕겠다고 했지요. 옥분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대행수를 바라보았지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씨와 도영이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강씨의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도영이가 어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저었지요. 소녀는 이곳에 남겠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김대행수가 왜냐고 물었지요. 대행수 어르신, 저분들이 소녀의 가족이옵니다. 소녀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받아주신 분들이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김대행수가 한참을 옥분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아버지도 그 마음을 기뻐하실 거라고 했지요. 김대행수는 며칠을 강씨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녁 김대행수가 강씨에게 말했지요. 옥분이 짠 비단을 한양의 비단전에 연결해 주겠다고 좋은 값에 사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직조장의 몫으로 남아있는 재산 일부를 옥분에게 돌려주겠다고도 했지요. 강씨는 감사하다며 며느리 덕에 이 집안에 복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행수가 떠난 뒤 강씨네 집에는 다시 조용한 나날이 돌아왔지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온한 고요였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옥분이 무언가를 들고 강씨의 방에 들어왔지요. 보자기에 쌓인 것을 강씨 앞에 놓았습니다. 강씨가 보자기를 풀었지요. 안에 저고리 한 벌이 접혀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였지요. 옥분이 직접 짠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단이 보통 비단이 아니었지요. 옥분이 처음 쓰러졌을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비단 조각과 같은 짜임새의 비단이었습니다. 강씨가 저고리를 들어 올렸지요. 결이 곱고 빛깔이 은은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물처럼 부드러웠지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그 비단 조각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짜신 천의 한 조각이었다고, 아버지의 솜씨를 이어서 같은 짜임으로 저고리를 만들었다고 했지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손이 소녀를 살렸습니다. 강씨가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지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강씨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옥분이 강씨의 손을 잡았지요. 품에서 작은 단치를 꺼냈습니다. 동백기름이었지요.
장터에서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강 씨의 손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기름을 손가락에 묻혀서 강 씨의 거칠고 주름진 손에 발라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천천히 문질러 드렸지요. 처음 옥분이 쓰러져 왔을 때 강 씨가 옥분의 갈라진 손에 동백기름을 발라주었던 것을 기억하시겠지요. 이제는 옥분이 강 씨의 손에 기름을 발라드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돌고 돌아 그 따뜻한 손길이 되돌아온 겁니다. 강 씨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고맙다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강 씨네 집은 달라져 있었지요. 김대행수의 도움으로 옥분의 비단이 한양 비단전에 납품되기 시작했고 좋은 값을 받으면서 살림이 넉넉해졌습니다. 허물어졌던 담장을 고치고 깨진 기와를 새 것으로 올렸지요. 마당에 감나무도 가지를 쳤더니 제법 싱싱해 보였습니다. 옥분은 마을 안악들에게 길쌈을 가르쳐 주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안악들이 옥분의 솜씨를 보고 하나둘 배우러 왔습니다. 옥분은 마다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오를 고르고 이런 힘으로 북을 밀면 된다고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길쌈 솜씨가 좋아지면서 장터에서 받는 천값도 올라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강씨네 며느리 덕이라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지요. 뽕나무밭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연두빛 잎이 가지마다 촘촘하게 달려서 밭 전체가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요. 강씨와 옥분이 나란히 뽕나무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뽕잎 냄새가 코끝에 닿았지요. 풋풋하고 살짝 쌉쌀한 봄의 냄새였습니다. 강씨가 걸음을 멈추고 옥분을 바라보았지요. 옥분이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강씨가 나직하게 말했지요. 그때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던 여인을 며느리로 들인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였지요. 눈물이 글썽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손이 소녀를 살렸다고 나직하게 말했지요. 강씨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과 굳은 살 박인 손이 맞잡혔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뽕나무밭 너머로 마을이 보였지요. 지붕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요. 해가 산 뒤로 기울면서 하늘이 주황빛에서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개울물 소리가 졸졸 흘렀지요. 저녁 바람이 뽕나무 가지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잎사귀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었지요. 강씨와 옥분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도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부엌에서 된장국 끓는 냄새가 마당까지 풍겨나왔습니다. 숭늉을 따르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지요. 호롱불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밤벌레 소리가 고요하게 울리고 달빛이 마당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손끝을 보았던 강씨 어머니. 그 눈이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꾼 셈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듣기 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살며시 눌러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